네, 저희 이어서는 이 미증시를 둘러싼 이슈,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부터 이에 따른 전망까지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PPI 지표도 나오고 또 여러 지표들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도 우선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간밤도 뜨겁게 떠올랐던 이슈 하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게 관세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들려왔다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취임을 해서 바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관세 지금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편 관세라 그래서 거의 전 나라에 세금을 좀 부과시키는 거. 두 번째는 대중국에 대한 관세. 세 번째는 상계 관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편 관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편 관세를 소위 말해서 부과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근거를 찾는 게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이들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는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안보적인 위협, 경제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라든지 무역 제한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취임하고 나서 이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 내지는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거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매 월마다 2%, 5%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 급등을 최소화해보겠다라는 좀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관세 전쟁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그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역으로 또 수입 물가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납으로 조금씩 올리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냥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지금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중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50%까지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 결국 이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관세가 부과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자체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감세 정책이거든요. 네. 미국 내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감세를 했을 때 재정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뭘 해야 되나? 재정 지출을 해야 되나?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간밤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빠지진 않았지만 초반에 강했던 모습에서는 조금씩은 슬금슬금 약해졌거든요. 네. 그 이유는 2월 초에 미 재무부의 분기 어떤 채권 수급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봐요. 다음 주에 트럼프의 어떤 취임이 되고 나면 감세 정책이 시행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감세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하락하는 재정 수입을 무엇으로 소위 메꿀 것이냐. 첫 번째,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네. 채권을 발행할 것이면 2월 초에 네. 재정부의 그 1분기 QRA라 그러는데 그때 아마 시장에서는 그 채권 발행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세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지출을 늘리려면 빌려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채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텀 프리미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국채가 물론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고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채권 발행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이자가 1,400억 달러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X에 12월 개인 소득세의 66%나 달하는 거다. 이거 다 우리가 내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하게 무역으로 이익을 얻어가는 국가가 내야지 이걸 왜 우리가 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이 감세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을 관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채권 발행을 좀 최소화시키거나 시장에 어떤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관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관세를 부과시켰을 때 문제점은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 비용 이상의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채권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한쪽의 생각, 그리고 관세도 더 부과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금리도 강해지고 달러도 강해지는 그 배경에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트럼프 취임을 앞둔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또 저희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저희가 어제 소기업 낙관 지수에 대해서 짚었었잖아요. 맞아요. 이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상치가 101이었는데 8시에 나온 수치가 104로 나왔더라고요. 엄청 잘 나온 거죠. 엄청 잘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기업 낙관 지수를 잘 말씀해 주신 게 소기업 낙관 지수가 급등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에 네.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됐을 때요. 그때 동시에 시행을 했었던 게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이런 부분. 감세가 비용을 낮춰주는 거는 물론 우리도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을 낮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특히나 더 와닿는 거는 약간은 소득이 좀 떨어지거나 네. 부채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나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기업들의 어떤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는 특히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의 기대는 소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센티멘트 개선이나 앞으로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부과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내수도 살아나고 있고 증시의 상황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재정 지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감세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법인세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미국 내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액티비티가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약간은 뭐랄까요? 뭐 옥신각신하는 것 같지만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세와 관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감세로 미국 안에서의 소비는 좀 촉진하고 경제 성장은 촉진하고 그걸 또 관세로 메우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증시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또 어제 저희가 계속해서 PPI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밤 지수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네. 코어 쪽을 또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또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또
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게 이번 주 초반이 좀 정점을 네.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PPI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쌍둥이처럼 CPI가 나오거든요. 이제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아마도 더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PPI와 달리 조금은 뭐랄까요? 전월 대비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로 0.3% 수준이 유지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CPI가 헤드라인 물가가 약간 이 유가라든지 이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 이쪽이 좀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 2.7% 수준이었던 헤드라인 CPI가 한 2.9%로 올라간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네. 컨센서스 안에서만 뭐 움직인다면 시장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코어 같은 경우에 한 3.3%인데 네. 뭐 한 3.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치로는. 그래서 그냥 약간 3.3%, 3% 초반의 코어 CPI가 나와준다면, 아니면 전월 대비로 한 0.3% 정도만 나와준다면 물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너무 과도하게 봤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허들이 조금 많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미국채 금리의 상승인데, 네. 금리의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막 분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물가에 대한 기대,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는 것처럼 트럼프가 됐을 때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의 강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럼 이 세 가지일 거잖아요. 물가, 감세의 어떤 정도,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제 감세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강하게 취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그러니까 감세 정책하고 관세 정책은 어쩌면 둘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세가 많아지면 네. 관세를 많이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재정 지출의 강도하고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조금은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선반영이라는 이슈로 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물가 자체가 이번 주에 너무 크게 사람들한테 쇼크를 주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이 S&P 내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6%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조정은 좀 충분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앞서 이야기를 했던 관세 그리고 감세와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였는데요. 20일 취임식 이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 이 성적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실적 발표를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곧바로 바로 나오는 게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입니다. 네.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금리 인하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쇼크가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는데, 금융주의 실적을 통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가 온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게 이 대출에 대한, 즉 아까 소기업 낙관 지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소기업 낙관 지수가 좋아지면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 중에 은행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주에서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보통 어떤 기업이든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P는 가격이고 Q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네. C는 비용이고,
그래서 P 곱하기 Q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은행 입장에서 P 곱하기 Q는 무엇일까요? NIM이 P예요.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자문자답을 했는데 그 순이자 마진이 P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빌려줘야 되는 게 NIM이거든요. 네. 이게 최근까지 어땠냐면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요. 네. NIM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있는데 미국이 거의 5%까지 금리 올리는 동안에 미국의 예금 금리는 뭐 0.25, 1%도 안 됐어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리지 않을 만큼의 은행들의 소위 말하는 리저브가 많았기 때문인데 네. 어쨌든 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5% 올랐으니까 대출금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NIM이 뭐 6에서 7%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즉 긴축으로 인해서 대출이 좀 줄더라도 P 곱하기 Q에서 P가 늘어나니까 은행들의 실적이 별로 안 나빴어요. 왜 보시면 긴축 구간에 미국 은행 계속 고민이 된다 했지만 사실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진 않을 거야.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봐봐. 결국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은행주 안 좋아져. 근데 P 곱하기 Q에서 Q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NIF 소기업 낙관 지수라든지 감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뭔가 막 펌프질을 할 때,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NIM이 떨어지겠죠. 네. 즉 P가 떨어지는 거예요. P가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P가 떨어지면 매출을 일으키려면 뭘 해야 되나요? Q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Q는 뭐냐? 대출의 양입니다. 대출을 늘리면 돼요. 그럼 대출을 늘리려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네. 봤더니 미국은 GDP 대비 70%가 기업 부채 7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20%입니다. 미국은 돈을 충분히 빌릴 만한 체력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대기업은 어차피 돈을 현금 흐름이 좋고 중소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봤더니 아까 중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한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아마 확인을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이번 주 초가 물가와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정점일 것 같다라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걸 견디고 나서 곧 다가오는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함 그리고 대출 그로스가 살아나면서 이 정도 금리에서도 미국은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전성과 성장성이 있구나를 확인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미국의 증시는 또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때는 빅테크 중심이 아니라 산업재나 금융주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를 살펴볼 때 P와 Q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Q는 대출의 양, 오늘도 꼭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는 그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개장을 앞두고 힌트로는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오늘도 뭐 매크로 장세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어떤 PPI가 나왔고 오늘 네. CPI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관망세가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은행주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좀 악재거든요. 네. 관세는 우리나라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권에 있는 업종들이 우리는 수출주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나마 일단 현재 이끌어가는 미국의 정책에서 유불리 내지는 이익의 방향성에서 조금은 좀 괜찮다라고 보는 쪽이 뭐 조선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의 환율이나 이익의 방향성을 본다면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라든지. 반도체는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격 하락하는 걸 다 용인하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P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좀 반도체는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최근의 반등의 주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막 더 끌고 가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가격도 봐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수출주 중에서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되는데 왜냐면 고환율이라서 네. 그 중에서도 조선이나 자동차 정도 중심으로 조금 집중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매크로적인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조선과 자동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재고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힌트까지 찾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